8년 전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한 후 저는 유령처럼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플로리다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내 삼촌은 선을 넘었다. 네가 진짜 혈통 아니냐? 미국이 뒤를 봐줄게. 가서 평양을 정복해라. 저는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평양 심장부로 직접 침투해서 아버지가 바꾸려다 죽어간 그 조선을 위해 피 묻은 왕관을 제 손으로 부쉈어요.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이건 도망자가 어떻게 독재자를 무릎 꿇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죠. 와이파이가 자꾸 끊어져서 짜증이 났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켰다 껐을 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떠 있었어요. 어머니,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솔아, TV 좀 봐라.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아무 채널이나 틀었어요. 화면 한가운데 커다란 자막이 떴습니다.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습 후 사망. 그 뒤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제가 소리를 지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은 말레이시아 공항 CCTV였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재생되던 그 영상. 두 명의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아버지 얼굴에 뭔가를 문지르고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비비다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쓰러지는 장면. 저는 그걸 호텔 TV 앞에서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로 아버지가 공항 바닥에서 혼자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돌려봤어요. 마치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실 것처럼.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속삭임, 무전기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왔다. 김정은의 사람들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이 이제 나를 찾으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장전이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2개, 3개. 김한솔 씨? 낮고 차분한 영어였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10분 안에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총구를 문 쪽에 겨눈 채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한솔 씨, 우리는 자유조선입니다. 지금 방 앞에 있는 사람들,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보위부가 오기 전에 나오세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새벽 저는 권총 대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도망이었어요. 짐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검은 차에 태웠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창밖으로 마카오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우리가 살던 호텔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았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유럽 어딘가의 외곽 아파트.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밖이 안 보였어요.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게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구나. 요원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새 신분증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국적, 새 생년월일. 김한솔은 없었어요. 과거의 흔적은 다 없애야 합니다. 벽난로 앞에 앉아서
가방에서 꺼낸 것들을 하나씩 불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 필체가 담긴 메모지, 제 이름이 적힌 모든 것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켜 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마카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고 제가 그 옆에서 입을 삐죽 내밀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 속에 던졌습니다. 사진이 까맣게 말려 올라갔어요. 연기 속에서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잠들면 독국물 묻은 손이 제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보며 새벽을 버텼습니다. 저는 북한 뉴스를 보지 않으려 일부러 피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도 우리말이 들리면 바로 채널을 돌렸어요. 조국의 언어가, 조국의 깃발이, 조국의 음악이 전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요. 저도 언젠가 죽을 테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이었는지 비엔나였는지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지하철역 근처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습관처럼 켜둔 TV에서 앵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채널을 돌리기 전에 화면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평양, 김일성 광장, 검은 코트를 입은 김정은이 군인들 앞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열병식이었습니다. 낯익은 장면이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이 낯설었어요. 김정은 옆에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코트, 짙은 머리카락, 아직 어린 얼굴. 장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그 소녀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김주애. 화면 아래 자막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이. 김정은의 딸. 그 녀석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자 군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이 국물 속에 툭 떨어졌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15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장군들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언젠가 제게도 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독살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공항에 같이 있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김주애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내 피, 내 씨, 내 가문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저는 낯선 도시의 좁은 방에서 라면을 먹다 흘린 국물을 닦고 있는 도망자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북한 정권에게는 제거됐어야 할 위협, 서방에게는 활용 가치가 있는 카드. 나 자신에게는 그냥 살고 싶은 한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백두혈통. 아무리 여권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도 제 몸 안에 흐르는 피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다고 강요당하던 그 피. 그 피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그 피 때문에 제가 쫓기고 있고 지금 그 피 중 일부를 가진 소녀가 평양에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저주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방 안에서요. 백두혈통이라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피는 피를 부른다고. TV 속 김주애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 뒤에는 수만의 굶주린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얼어 죽는 아이들,
정치 범수용소의 시체들, 군량미를 훔쳤다가 총살당하는 병사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항 바닥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제 아버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에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 몇 년이 지나서야 쏟아졌어요. 베개를 껴안고 흐느끼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눈물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그냥 도망치는 대신 어딘가로 향해 갈 수도 있겠다는. 그때는 몰랐어요. 몇 년 뒤 제가 다시 김일성 광장 생중계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제 얼굴이 그 스크린을 가득 채우게 되리라는 걸. 2025년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비엔나 외곽 안전가옥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고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커튼을 살짝 들어올려 밖을 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SUV 세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김정은의 암살조가 마침내 나를 찾아냈구나. 저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장전했는데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에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지던 아버지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문 쪽으로 총구를 겨누고 벽에 등을 붙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똑똑. 예상과 달리 정중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김한솔 씨. 영어였어요. 북한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대통령이요? 저는 총을 쥔 채로 멈춰 섰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솔 씨. 한국어였습니다. 자유조선 연락책의 목소리였어요. 문 앞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입니다. CIA예요. 지금 가셔도 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권총을 내려놨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금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똑같이 생긴 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짐은 챙기지 마십시오. 바로 가시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대답해 줄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창문이 완전히 가려진 SUV였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터미널이 아니었어요. 활주로에 작은 제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써주셔야 합니다. 요원이 눈가리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말없이 받아 썼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엔진 소리와 함께 구름 위를 떠다녔습니다. 눈가리개를 벗었을 때 눈이 부셨어요.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흔들리는 야자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플로리다였어요.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도로와 화려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착한 곳은 거대한 리조트였습니다. 분수가 있고 넓은 잔디밭이 있고 하얀 건물이 눈이 시릴 만큼 반짝였어요. 말하라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금빛 장식들이 천장까지 가득했어요. 요원이 집무실 같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가 2번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흰 머리, 붉은 넥타이, 날카로운 파란 눈.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악수했습니다. 앉아.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트럼프가 말없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무심하게요. 열어봐. 봉투 안에서 도면들이 쏟아졌어요. 평양 지하시설 설계도였습니다. 김정은의 벙커, 비상탈출로, 지하 통신망, 그리고 숫자가 빼곡한 문서,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내 삼촌은 선을 넘었어. 트럼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핵무기 갖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꼬마 여자애한테 핵버튼을 쥐어주려고 해. 10대 소녀가 군대를 지휘한다고? 미친 짓이지. 직설적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네가 진짜 혈통 아니냐? 김정일 직계 장손. 백두혈통 말이야. 백두혈통.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미국이 뒤를 봐줄게. 자금도 정보도 필요한 건 다 줄 수 있어. 내 삼촌 체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플로리다의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안 합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트럼프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정치도 싫고 권력도 싫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말하면서도 알았어요.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8년 동안 도망쳐 왔지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트럼프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을 줄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한솔, 기억해둬.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삼촌은 계속 사람을 죽일 거고 꼬마 여자애는 더 큰 왕관을 쓸 거야. 그리고 넌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조용히 사라질 거고. 문이 닫혔어요. 방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 도면들을 내려다봤어요. 평양 지하 벙커, 김정은의 비밀 통로. 이런 것들이 제 이름과 묶여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저를 리조트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도면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밤이었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도면을 손에 쥐고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솔아, 도망치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말도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조용히 사라질 거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8년 동안 꽁꽁 얼려둔 무언가가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뒤 제가 다시 그의 집무실을 찾아가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말없이 집무실로 들어와 리모컨을 집었어요. 저한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평양 거리였어요. 가을 햇살 아래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붉은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관광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었어요.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흙바닥 위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고 어머니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둘 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채로요. 함경북도 지난 겨울이야. 트럼프가 설명했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어요. 화면 속 아이의 손이 굳어서 어머니 옷깃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가락들이 왜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평양 김일성 광장이었어요. 열병식, 탱크와 미사일 행진, 수십만 군중의 환호, 그리고 주석단 위에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화면 가득 차올랐어요. 저는 그 두 장면이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굶어 죽은 아이와 명품을 걸치고 군림하는 소녀가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화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백발의 장성들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달고 평생 전장을 누빈 노장들이 15도 안 된 소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우스우면서도 처참했어요. 저 장성들이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무릎을 꿇는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트럼프가 스크린을 껐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와 웃으며 손 흔드는 소녀.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면서도 가까운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마카오에서 창밖 야경을 보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어요. 한솔아, 우리 조선은 변해야 한다.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그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아?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권력 싸움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이걸 바꾸려 했어. 이 체제를. 그게 죽어야 할 이유였던 거지.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직접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권력 다툼에서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기형적인 세습을 막으려다가 수백만 명의 굶주림 위에서 웃고 있는 저 체제를 바꾸려다가 독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리조트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플로리다의 따뜻한 저녁 바람이 야자수를 흔들며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화면 속 그 아이의 굳어버린 손만 떠올랐어요. 8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아버지가 바꾸려던 조선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며 그냥 살아남기만 하려 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수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16살 소녀가 그 모든 죽음 위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도 없는 테라스에서 파도 소리에 묻히도록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8년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켜야만 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비겁했던 지난 8년에 대한 장례식이자 내 몸에 흐르는 피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도요. 도망치라고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트럼프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원이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어제와 달리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드디어 시작이군. 그는 곧바로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지시가 수화기 너머로 전달됐어요. 그 순간 뭔가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정보망과 자본이 진짜 혈통을 평양 심장부에 다시 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도망치는 대신 걸어 들어갔습니다. 버지니아 외곽 산속이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이 끝난 지 사흘 뒤, 저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CIA 비밀 훈련 시설에 도착했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짙은 숲속에 박혀 있었고,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이상하게 낮아 보였어요. 여기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있을 곳입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건물 안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회색 복도, 번호만 붙은 문들, 사람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병원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 저는 환자도 죄수도 아니었습니다. 도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이었어요. 첫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산악구보, 사격훈련, 격투, 심리전 교육까지 하루 1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도망자로 살던 8년 동안 약해진 몸은 첫 주 내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마다 근육통으로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체의 고통이 머릿속 죄책감과 두려움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격장에서 관역을 겨누며 교관이 말했어요. 이건 네가 원해서 잡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쏠 수도 있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말레이시아 공항 CCTV 화면이 머리를 스쳤어요. 독극물에 얼굴을 감싸 쥐고 쓰러지던 아버지 모습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인데 제가 떠올리는 건 죽어가는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밤에는 회의실에서 북한 내부 구조를 공부했어요. 어떤 장성이 어느 파버리고 누가 김주의 세습에 반감을 드러냈는지 각 부대 배치와 사단장들의 성향까지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평양방어사령관, 수도를 지키는 군벌이자 김씨 일가의 마지막 방패막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식 연설에서는 충성을 맹세하지만 비공식 보고서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딸내미에게 충성하라는 건 모욕이라고 술자리에서 말했다는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본격적인 조직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자 유럽 각지에 흩어진 자유조선 요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암스테르담, 베를린, 파리, 바르셀로나, 오래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됐고, 어떤 이들은 이미 신분을 완전히 바꿔 숨어 살고 있었어요. 암호화된 위성 통신으로 한 명씩 연결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한솔 동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유령처럼 숨어 사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언젠가 제가 나타날 거라고 믿으며 버텨온 거였습니다. 감사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왔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단둥 루트 구축은 그 다음이었어요.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은밀한 통신망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접경 지역 장마당 상인들을 통해 정보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어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루트 하나가 노출될 때마다 사람이 사라졌거든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에서 처음 보는 신호가 왔습니다. 요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평양에서 직접 온 신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북한 내부에서 먼저 접촉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헤드셋을 썼어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무겁고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솔 동지, 평양방어사령관 이창복이요. 손이 굳어졌어요. 평양방어사령관이면 김정은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평양 전역의 군사 배치를 총괄하는 인물이에요. 저를 포함해 7명의 장성이 함께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짜 장손 동지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군복도 제대로 못 입는 어린 계집애한테 거수 경례를 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학이 넘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양 심장부에서 김정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장군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각오가 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작에 각오했습니다, 동지. 통화가 끝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헤드셋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작업이 빨라졌습니다. 트럼프의 자금으로 소형 라디오 수만 개와 USB가 접경 지역에서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깔린 압록강 위로 스텔스 드론들이 날아올랐고 북한 땅 곳곳에 진실을 품은 씨앗들이 눈송이처럼 뿌려졌습니다. 라디오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백두혈통의 장손 김한솔이 살아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돌멩이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단둥 루트를 통해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함경도 장마당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평양 외곽 주민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통제된 사회일수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불길보다 빠르고 무서운 법이니까요. 백두산에 진짜 주인이 살아있다더라. 미국이 진짜 혈통을 밀어주고 있다더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미세한 지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무서운 소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문을 차단하려는 보위부의 숙청이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라디오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총살됐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훈련실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라디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살겠다고 내린 결정이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요원이 들어왔어요.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죽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는 결단의 날을 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체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날을 말입니다. 달력을 노려보던 제 시선이 한 날짜에 멈췄습니다. 김주애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책봉하고 대대적인 우상화 행사가 열리기로 예정된 날이었어요. 북한 전역이 들썩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쏠리는 바로 그날, 이날입니다. 제가 달력을 가리키며 말하자 회의실에 모인 요원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완벽해야 할 그들의 축제를 가장 처참한 악몽으로 바꿔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평양 내부의 조력자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영원히 끝장나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아버지가 흘렸던 피, 국경에서 얼어붙은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끌려간 무고한 인민들의 비명. 그 모든 빚을 갚아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서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김주애 책봉식 당일, 평양 국가망, 완전 장악. 평양의 심장을 멈추게 할 돌이킬 수 없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압록강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어요. 저는 검은 전투복을 입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입김마저 곧바로 얼어붙어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든 미군 델타포스 요원 6명이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전투복 안으로 스며든 강물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강 건너편 북한 초소에서 불빛이 가끔 번쩍였거든요. 한 발 한 발. 강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발밑에서 살얼음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땅에 발이 닿았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흙이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른 풀과 매연, 그리고 어릴 적 청진에서 맡았던 그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조국의 냄새였습니다. 도망자로 살던 8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냄새. 눈이 시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미군 대장이 짧게 속삭였어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기어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창복 장군이 보낸 군용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트럭이었지만 인민군 표식이 선명했어요. 적재함 바닥에는 마대자루가 깔려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 몸을 숨겼습니다. 젖은 전투복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매캐한 디젤 기름 냄새와 곰팡내가 섞인 공기를 마시며 트럭이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몸이 이리저리 쏠렸어요. 첫 번째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밖에서 군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평양말이었습니다. 저는 마대자루 아래서 숨을 참았어요. 옆에 있던 미군 요원들이 소리 없이 총구를 입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평양 군수창고 자재 납품입니다. 운전병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서류가 넘겨지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짐칸 틈새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에서 불과 한 뼘 떨어진 곳을 불빛이 훑고 지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초가 1시간 같았어요. 통과. 그 한마디에 멈췄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번 같은 공포, 매번 같은 기적 같은 통과. 그리고 매번 저는
조금 더 깊이 적의 심장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트럭 천막 틈 사이로 평양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회색 건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끝없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유경호텔, 멀리 만수대 언덕 위 김일성 동상의 거대한 그림자. 어릴 적 사진으로만 봤던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제 피 속 어딘가에 새겨진 도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감옥이기도 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여 살아가는 철창 없는 감옥. 트럭이 평양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회색 건물들, 창문마다 걸린 붉은 선전 구호들. 우리는 소리 없이 내려 지하실 입구로 향했어요. 곰팡내 나는 어두운 계단을 한참 내려가니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암호대로 문을 두드리자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지하실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많은 통신 장비와 모니터들이 희미한 불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평양 지도와 군사 배치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백발의 사내, 어깨에 커다란 별 3개를 단 평양방어사령관 이창복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매서운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군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장손 동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깊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김씨 일가에 충성해온 북한 군부 최고위 장성이 20대의 젊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정말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창복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진짜 장손께서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탁자 위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의 실시간 위성 사진과 추석단의 정밀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정은의 동선, 김주애가 앉을 자리, 경호 병력 배치까지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책봉식이 시작됩니다. 이 장군이 도면을 짚으며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김정은과 김주애의 동선, 호위사령부 경호 배치, 지하 통로 구조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광장 외곽은 제휘하 병력 3,000명이 훈련을 가장해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때 지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6명의 사내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단 북한 군부의 핵심 장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한 군단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군복도 제대로 못 입는 어린 계집애한테 허리를 굽히고 인민들은 풀뿌리를 뜯어먹다 얼어 죽는데 저들은 명품을 두르고 웃고 있습니다. 진짜 혈통이신 동지께서 오셨으니 이제 이 미친 짓을 끝내야 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정일의 얼굴을 빼닮은 저를 향한 묘한 경외감, 그리고 내일이면 온 가족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좁고 습한 지하실에 모인 9명의 남자들. 우리는 조국의 운명을 건 도박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예상치 못한 재앙이 터졌습니다. 최 중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망을 보던 협력자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장성 한 명이 30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보입으로 갔을 수 있소? 이창복 장군이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밀고 하러 간 거요. 작전이 노출됐습니다. 패닉이었어요. 미군 요원들이 즉각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남은 장성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기다리다간 보위부 특수부대가 이 지하실을 덮칠 게 뻔했어요. 8년을 준비한 거사가 조국 땅을 밟은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굳어있는 사이 저는 탁자 위에 도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영원히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을 앞당깁니다.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내일 아침 10시가 아니라 지금 들어갑니다. 어차피 광장과 주석단은 책봉식 준비로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을 겁니다. 보위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송국과 주석단을 칩니다. 작전을 6시간 앞당기세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완벽한 세팅 없이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부로 돌진하자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창복 장군은 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권총의 슬라이드를 철컥 당겼습니다. 장손 동지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전 병력 즉시 출동 준비하라. 지하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요원들이 탄창을 챙기고 무전기를 점검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짐 가방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8년 전 마카오에서 야반도주하던 그날 밤 유일하게 움켜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 가죽 밴드가 너덜거렸고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공항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아직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멈춘 그날 이후에도 혼자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 박동이 시계의 초침 소리와 서서히 동기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을 믿어본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바꾸려던 그 조선을 위해 오늘 그 피 묻은 왕관을 부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그 공항 바닥에서 죽어가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이 사람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니까요.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멈춘 시간 위에서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창복 장군과 미군 요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총을 고쳐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평양의 아침을 깨우러. 지하실에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짙은 어둠이 깔린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진격을 시작했어요. 째깍 째깍. 아버지의 시계가 시간을 셌습니다.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평양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하실을 나서자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져 있었고 멀리서 책봉식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트럭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소름 돋았어요. 보위부 군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올리브색 천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껍데기를 제 손으로 뒤집었어야 한다니.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이제부터 우린 보위부요. 이창복 장군이 낮게 말했습니다. 눈빛부터 바꾸시오. 여긴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동네니까. 우리는 세 팀으로 나뉘었어요. 미군 델타포스는 평양 TV 방송국으로, 장군 휘하 3,000명은 광장 외곽 포위를, 그리고 저는 소수 정예와 함께 주석단 지하 통로를 향했습니다. 평양 거리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인민복 입은 시민들이 335 걸어 나왔습니다. 카드 섹션 훈련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학생복 입은 아이들, 당 완장을 찬 간부들,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일성 광장으로요. 우리는 그 인파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위부 군복의 힘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델타포스 팀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송국 도착. 진입 시작합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작전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경비 제압 완료. 소음기 장착 총기로 경비원들을 조용히 무력화시켰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그 차갑고 건조한 보고를 들으며 광장 북쪽 낡은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창고 같았지만 안에는 김일성 시절부터 쓰이던 비밀 지하 통로 입구가 있었어요. 이창복 장군이 벽 한쪽을 짚어 누르자 콘크리트 블록이 무거운 소리와 함께 안으로 열렸습니다. 냄새가 심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공간의 퀴퀴한 냄새, 흙냄새,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 없이. 장군이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걸어야 할 만큼 천장이 낮았고 발걸음 소리가 반향을 일으켜 몇 배로 크게 들렸어요.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위에서 광장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발을 구르는 소리였어요. 서버실 확보. 해킹 시작합니다. 무전기에서 델타포스 보고가 들어왔어요. 방송국 지하에서 북한 국가망을 뚫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배신자의 밀고가 보위부에 닿은 겁니다. 타타탕, 타탕. 방송국 쪽에서 총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음기를 낀 조용한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특수부대의 AK 소총이 불을 뿜는 소리였어요. 네트워크 장악 60%.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델타포스가 목숨 걸고 서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창복 장군과 함께 지하 통로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우우. 수십만 명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광장 주석단 바로 아래 도착한 겁니다. 지하 벙커 한쪽에 설치된 낡은 모니터에 광장 실시간 화면이 흑백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책봉식이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주석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옆에는 붉은 목도리를 메고 훈장 달린 장군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김주혜였어요.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들자 광장의 수십만 군중이 꽃술을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그 기괴한 촌극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저들은 10대 아이를 신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악 완료. 송출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지금 당장. 제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스크린에 띄우세요. 카운트다운. 셋, 둘, 하나. 송출. 그 순간 머리 위를 짓누르던 거대한 환호성이 뚝 끊겼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광장 대형 스크린에서 김정은과 김주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며칠 전 워싱턴에서 녹화한 제 얼굴이 평양 하늘에 거대하게 떠올랐어요. 나는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다. 제 목소리가 수만 개의 스피커를 통해 평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벙커까지 그 메아리가 들려왔어요. 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숨을 멈춘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 김정은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김주애는 겁에 질려 울상을 지었습니다. 인민을 굶기고 어린 딸을 신으로 만드는 이 가짜 체제를 오늘 여기서 끝낸다. 전광판 속 제 목소리가 다시 평양을 때렸습니다. 광장이 폭발했어요. 환호가 아니라 70년 동안 억눌린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거대한 비명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스크린을 향해 총을 쐈지만 이미 늦었어요. 북한 전역의 모든 TV와 스마트폰에 제 얼굴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장손 동지, 때가 왔습니다. 이창복 장군이 권총을 장전하며 제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바로 저 위에 아버지를 죽인 자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 공포의 실체가 머리 위에 있었어요.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제 맥박과 함께 뛰고 있었어요. 저는 소총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 하는 쇠소리가 지하 벙커에 차갑게 울렸어요. 올라갑시다. 주석단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로 10명의 요원들이 소리 없이 따라왔어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으로 부딪혀 이 피 묻은 왕관을 산산조각 내는 것뿐이었어요. 계단 끝 두꺼운 철문 사이로 광장의 혼란스러운 비명소리가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철문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어요. 바로 저 문 너머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혈육대면이 몇 초 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철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안으로 날아갔어요. 눈부신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하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순간 멀었어요. 움직이지 마. 주석단 뒤편에 배치된 호위사령부 요원 2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복 장군 휘하 병력이 옆에서 동시에 덮쳤어요. 소음기를 단 총성이 짧게 터지고 경호원들이 말도 못 끝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총구를 앞으로 향한 채 주석단 위로 올라섰어요.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편에서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무장 사내를 보며 숨을 멈춘 채로요.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김정은이었어요. 불과 5걸음 거리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수백 번 봤던 그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검은 인민복, 기름진 머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진 표정.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주석단 의자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너가...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솔이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혈육이 독재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총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김주애가 있었어요. 장군복을 입은 소녀가 아버지 뒤로 바짝 숨어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수십만 군중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겁에 질린 아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공항.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2017년 2월 13일. 기억하십니까? 김정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내 아버지가 그 공항 바닥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독극물을 얼굴에 문지르고 도망친 여자들 누가 보냈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가슴 속 깊은 곳에 눌러놨던 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억눌러지지 않았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김정은이 낮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창복 장군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석단 뒤편에서 나머지 장성 6명이 차례로 올라왔어요. 평생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 이제 총구를 그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창복, 당신까지. 김정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섞였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동지. 하지만 저는 조선 인민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창복 장군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봤어요. 김정은이 연설하려던 바로 그 마이크. 수십만 군중 앞에 서 있는 마이크였습니다. 걸어갔어요. 김정은이 막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이창복 장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십만 명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목의 시계를 한 번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째깍, 째깍.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골랐어요. 나는 김정일의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다. 목소리가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스피커가 수만 개의 메아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인민을 굶기고 어린 딸을 신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독살하고 반대하는 자는 수용소로 보내는 이 가짜 왕관을 부수러 왔다. 광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수십만 명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중 속 어딘가에서였습니다.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옆 사람이 울고 그 옆 사람이 울고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70년 동안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돌아봤습니다. 인민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빛에 아직 저항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창복 장군이 총구를 김정은의 등에 가져다 댔어요. 나머지 장성들이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김정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거대한 몸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인민복의 무릎이 붉은 융단에 닿았어요. 북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 수십만 인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장이 폭발했어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2초, 3초 이어지다가 어디선가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어요. 옆 사람이 따라 외쳤고 그 옆 사람이 따라 외쳤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70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주애가 아버지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장군복이 구겨진 채로 훈장이 달린 가슴을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너는 잘못이 없다. 이 체제가 잘못된 거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도 피해자야. 김주애가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한참 동안 들썩였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로 김씨 일가의 세습은 끝났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처형도 학살도 없을 것입니다. 법에 의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광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2,500만 인민 모두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에요. 그 순간 광장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부르다가 2사람, 10사람, 100사람으로 번져갔어요. 아리랑이었어요. 70년 동안 진짜 감정을 담아 부를 수 없었던 노래가 평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수십만 명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군복을 입은 병사도, 당 간부도, 장마당 아주머니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물러나 그 노래를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바꾸려던 조선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아버지의 시계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못다 걸었던 길을 대신 걸어온 제 곁에서 여전히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속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바꾸려던 조선이 오늘 마침내 자유의 첫 숨을 쉬었습니다. 피 묻은 왕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선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평양의 하늘이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만수대 언덕 위에서 70년의 세월이 무너지던 날이었어요. 거대한 청동 동상 2개가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수십 년 동안 하늘을 내려다보며 이 나라를 지배해온 거대한 형상들이었어요. 굴삭기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어요. 쿵!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동상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수만 명이 모여있던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신처럼 떠받들던 것이 돌덩어리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충격이었어요. 그 침묵을 깬 건 한 노인의 박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짝짝 치던 박수가 옆 사람에게 번지고 그 옆 사람에게 번지고 순식간에 수만 명의 환호로 바뀌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박수가 평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빈 허공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 사라진 텅 빈 하늘만 있었어요. 첫 번째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전국 모든 정치 범수용소 문을 여십시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어요. 이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운명을 바꿀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덕, 개천, 북창, 지옥의 이름들이 적힌 보고서가 차례로 올라왔어요. 저는 개천 수용소로 직접 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녹슨 철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담당자가 한참을 달래서야 첫 번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었어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뒤로 수백 명이 따라 나왔어요. 누더기를 걸친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요. 한 노인이 문 밖에 나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을 2손으로 움켜쥐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터져나온 통곡. 따라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화들짝 놀라며 제 앞에 엎드리려던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제야 노인이 제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제가 도망치지 않고 돌아와야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제 품 안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김정은과 김주의 처리 문제로 과도 정부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광장에서 공개 처형해야 합니다. 인민들의 분노를 달래려면 피가 필요해요. 군부 일부의 주장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와 처형장을 직접 본 사람들일수록 분노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필요합니다. 피로 세운 권력은 결국 피로 무너집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겨졌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조선이 선택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창복 장군이 두꺼운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장손 동지, 이제 정식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셔야 합니다. 인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밀어냈어요. 장군님, 저는 왕관을 부수러 온 사람입니다. 새 왕관을 쓰러 온 게 아니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가 또 다른 김씨가 되는 순간 이 혁명은 실패입니다. 저는 상징이면 충분해요. 이창복 장군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도 정부는 집단 지도 체제로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 일정이 발표됐어요. 6개월 후 다당제 민주선거. 인민이 직접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날이었습니다. 언론과 정보 통제가 가장 먼저 풀렸습니다. 국경의 재밍 장비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남한 라디오 전파가 막힘없이 평양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열리는 날, 통신부 장성은 손이 떨린다고 했어요. 평생 막기만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엽니다. 단추 하나를 눌렀어요. 그 순간 평양대학과 도서관 컴퓨터 화면에 낯선 로고가 떴습니다. 구글이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울 야경, BTS, 한국 드라마. 화면 속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 춤추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화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남조선이 지옥이라던 말이, 미제의 식민지라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남북 직통 전화선도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건조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기는 평양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우선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총성부터 멈추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짧은 침묵 뒤 세 글자가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순안공항에 특별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수만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유해였어요. 저는 관 앞으로 걸어가 차가운 나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관 위로 떨어졌어요. 혼자 돌아오지 않으셨네요.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조국으로 돌아온 배신자가 아니라 조국을 바꾸려다 죽은 사람을 맞이하는 애도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에서 낡은 시계를 풀었습니다. 8년 동안 제 손목에서 멈추지 않고 가던 아버지의 시계를 관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제 몫은 다 했습니다, 아버지. 몇 달 후 저는 과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평양 시내 작은 대학에 입학 신청서를 냈어요. 법학과였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건 왕관이 아니라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옆에 앉아도 됩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그냥 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면 만수대 언덕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거대한 동상이 쓰러진 자리에 이제는 그냥 풀밭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영화관에 갔어요. 평양 최초의 멀티플렉스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옆에 앉은 친구가 눈가를 닦고 있었어요. 왜 울어? 제가 웃으며 묻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저도 웃었지만 마음은 조금 아팠어요. 그 말 속에 지나온 70년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해킹이 아닌 주파수를 맞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솔입니다. 목소리가 평양의 가을 하늘로 압록강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둡고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붉은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김씨 일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바로 2,500만 인민 모두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입니다. 마이크 불빛이 꺼졌어요. 저는 헤드셋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파랬어요. 그냥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늘인데 그날따라 유독 높고 넓어 보였어요.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아버지께 돌려드린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8년 동안 짊어지고 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홀가분함이었어요. 저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걷는 사람들 사이로요. 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과 함께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자유입니다.